그러니까 잘 지냈죠? 오늘은 11주 차죠. 뭐 거의 이제 종점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이 1학기 이제 학생 신분으로 오랜만에 학생 신분으로 맞이하는 1학기가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종점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질문지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논문이라든지 뭐 보고서 형식을 쓰게 된다면 질문지를 작성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논문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패널이라는 그 자료, 나라에서 돈 주고 조사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보고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질문지 작성인데, 이 질문지라는 거는 어떤 거냐, 서베이라고 하죠. 사회과학에서 관찰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이의 특징은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수집이 되죠.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다른 시점이 예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고 양적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가 아니고 양적 연구를 하는데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지는 통합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사자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자연스러운 응답을 엮어내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조사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대상자들이 응해 주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서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고 자진해서 또 조금 이렇게 반강제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올바른 대답을 받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자연스러운 질문과 자연스러운 대답, 이런 것을 엮어내는 게 조사자들의 임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문항의 작성이라든지 질문의 형태, 질문의 형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이제 상담에 응하는 상담을 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화제를 규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몇 마디의 말이나 단순히 예라는 대답 혹은 무응답으로 제한하게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형 질문이 그다지 뭐 좋은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은 안 하고 있죠. 이 폐쇄형 질문은 클라이언트를 제한하고 제한된 정보만을 이끌어내는 질문들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질문은 이 클라이언트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도록 하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가장 관계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여지를 남겨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서술형이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표시할 수 있는 거. 근데 폐쇄형 질문은 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OX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은 각기 장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만 치우치지 말고 적절하게 혼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방형 질문이 많지 않은 거를 그렇게 구성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한 25문제 시험 볼 때도 20문제까지는 폐쇄형 질문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 맞춰서 숫자를 쓰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거의 폐쇄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단답형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이라든지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은 조금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채점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그걸 분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폐쇄형 질문은 응답의 범주가 이제 상호 배타적이면서 또 포괄적일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이나 종교, 소득, 교육 연수 등 범주가 배타적이면서 하나의 전체로서 포괄할 수 있는 경우에 폐쇄형 질문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문항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첫 번째로 속어나 은어, 약어 이런 것들을 피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속어나 은어 같은 거는 아는 사람은 알겠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은어라든지 그거를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문지에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도리어 응답자가 질문자한테 물어보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 그러니까 좀 표준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응답자의 역량이나 지적 능력에 비추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것 등의 이유로 인해서 대답할 수 없는, 한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은 삼가는 게 좋다. 세 번째로 문장은 가능한 한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겠죠. 애매하거나 혼동될 여지가 있는 표현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자가 편견을 가지고 응답할 가능성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자가 자기 생각이 너무 치우쳐갖고 그 생각대로만 얘기하다 보면 올바른 데이터, 올바른 설문지 작성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대답을 그 응답자가 편견을 가지고 응답하는 가능성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 표현이나 특히 이중부정의 표현은 응답자가 잘못 읽기 쉽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로는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묻는 질문은 피해야 되겠다. 하나하나씩만 질문을 해야지 두 가지 동시에 묶어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답자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요즘 여론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여론은 우측으로 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도 우측이라고 하지, 나는 아닙니다. 남들이 노할 때 나는 예스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럼 나도 우측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질문지 구성이라든지 질문의 순서, 결정, 질문 형태. 질문 형태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개방형 질문이 있고 폐쇄형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폐쇄형 질문에는 찬반식 질문, 즉 OX, 예, 아니요 이런 질문은 있고, 평정식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평정식 질문은 늘어놓는 거죠. 리커트 5점 척도라든지 4점 척도로 해갖고 기아의 사회복지관으로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매우 만족합니다. 그냥 만족합니다.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불만족입니다. 아주 불만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평정식 질문이라고 그러고, 다항 선택식 질문도 있어요. 이건 답이 여러 개인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적 척도식 질문도 있었고요. 서열식 질문, 그 다음에 여과형 질문과 수반형 질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행렬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조사를 끝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수업을 끝냈고요. 오늘은 자료 수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먼저 이제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조사, 질적연구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서베이 자료 수집은 질문과 응답의 방법을 중요시하고 있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방법적 차이에 따라서 크게 질문지법과 면접법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질문지법은 조사 대상자로부터 문서화된 질문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반면에, 즉 질문지 양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자가 거기 체크하는 거죠. 하지만 면접은 뭐예요? 구두죠. 말로써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의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직접 질문지에 자기 기입을 함으로써 자료를 얻는 반면에, 면접법은 조사자가 응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료를 얻게 됩니다. 자기 기입식 조사는 질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편조사, 집단조사, 전자조사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에 보면은 질문지법의 유형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서베이 조사, 질문지법의 유형에 자기 기입식, 면접법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자기 기입식은 자기 스스로 기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편으로 보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슨 교육 같은 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설문 돌리죠. 이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했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집단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 조사법이 있습니다. 굳이 대면을 안 하고 또 우편도 안 보내더라도 인터넷으로 해서 거기에 설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서 논문의 형식의 질문지를 올려요. 그러면은 그것을 답을 해서 다시 전송을 하고, 아주 편하죠. 근데 이제 응답률이 그만큼 좀 높지는 않겠지만 아주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면접법은 대인 면접 조사법이 있고, 또 이거는 대인 면접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면접 보는 거지만, 또 전화 조사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 이거는 전화 많이 받죠. 그래갖고 여론조사 해갖고 누가 누구보다 높다, 누가 누구보다 낮다, 뭐 이게 전화 조사법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기입식 질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질문지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수집의 도구죠. 또한 문항을 기술하는 형태나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편조사는 자기 기입식 조사들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 이제 또 다시 저 특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일단은 어떤 경우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도록 해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하고 그랬을 때 아까 집단 면접조사, 집단조사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에서 쓰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사자가 가정이나 직장 등 응답자가 위치한 곳을 방문해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질문지에 답하도록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회수율이 좀 낮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전산 정보망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조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지법의 다양한 유형을 이제 볼 건데, 이들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연구 방법에 부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의 선택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항에서는 이 자료 수집 이 과목 이 단락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꼭 한두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그걸 조금 이렇게 꼬아서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우편조사의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거,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이건 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금방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먼저 이제 우편조사를 보겠습니다. 질문지법에서 우편조사법은 조사자가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그 다음에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기 아니라 다시 우편으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질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회수하려면 편지 봉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요즘 우체국 가서 편지 붙이게 하는 게 좀 많이 사람들이 발길이 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낼 때는 미리 편지 봉투에 우표까지 붙여놓고 그냥 우체통에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으로 다시금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이제 우편 조사 방법, 질문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일단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면은 조사자와 응답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문지의 내용을 가급적 쉽게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응답 요령 등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문을 거기에다가 따로 동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 방법은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회수용 편지 봉투하고 우표까지 붙여서라도 보내야지만이 그나마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체크하고 풀로만 붙이고 난 다음에 우체통에 집어넣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회수율이 좀 높겠죠. 안 그렇고 그냥 이거 설문지만 보내고 다시금 회수해 주세요. 이 주소로 누가 회수하겠습니까? 요즘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이벤트식으로 해서 이 회수해서 좋은 분들한테 뭐 추첨을 해서 뭐 커피 쿠폰을 발송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회수율이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편조사의 이제 장점. 우편조사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먼저 저렴한 비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표값만 붙이면 되거든요. 우표값만 있으면 되는데 여긴 대면 조사에 대해서 비용이 작다고 했어요. 대면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서로 간에 1대1 대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자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커피값 한 쿠폰 하나라도 드려야 되고 안 그러면 볼펜이라든지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면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한 100명 정도, 5,000원짜리 100명 정도면 50만 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점점 발생하지만은 우편조사는 어때요? 그냥 우표 붙여갖고 보내고 또 회수용 우표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우표가 얼마죠? 잘 모르겠네. 한 1, 2천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 회수율만 좋다면 진짜 괜찮은 방법이죠. 우편조사가. 그래서 일단 장점. 저렴한 비용이다. 어디에 비해서? 대면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작게 든다. 자, 숙련된 면접 요원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도 없죠. 대면조사는 면접 요원이 꼭 해갖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인건비라든지 그게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편조사에서는 설문지 작성과 인쇄, 발송 및 반송에 따르는 비용이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에도 면접조사 자료의 경우보다도 적은 시간이 듭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을 때 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조사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우편조사를 많이 선호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밀렸죠. 인터넷 조사에 의해서. 인터넷 조사는 어때요? 아예 우표 값도 안 들어가죠. 인쇄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익명성의 보장이 있습니다. 익명성의 보장은 자, 우편조사는 면접조사와 달리 조사자와 응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얻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보내는 사람의 그 우표 보면은 뭐 명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완전한 개방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1대1로 면접하면서 조금 물어보기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상대 대면 조사할 때는 응답을 받기는 좀 어렵지만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면 조사에서는 조금 민감한 문제도 솔직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혼전 성 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실 이거 좀 난감하죠. 그 여성분하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쿠폰도 다 주고 그러는데 뭐 설문 문항에 보니까 당신은 혼전 성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되겠어요? 없습니다. 그러겠죠? 혹여라도 있더라도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전 성경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면접법에 비해서는 우편조사법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 나 얼굴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얼굴 안 봤으니까. 그러면서 솔직하게 혼전 성경험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익명성의 보장. 그리고 편향성 오류의 감소가 있어요. 자, 면접조사는 면접자와 응답자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태도나 목소리 혹은 행위 등이 응답자의 응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편조사는 이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하고 응답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면접이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응답자의 응답이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조사는 그런 건 없죠. 편향성 오류의 감소 이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우편조사다. 그 다음에 사려 깊은 응답이 있네요. 우편조사는 배달된 설문지를 두고 응답자가 여유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질문하면은 이 사람은 답변을 곧바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는 없죠. 하지만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이라도 자기가 시간 나고 그럴 때 아니면 뭐 밤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할 수 있을 때, 즉 여유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응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응답에 따르는 시간도 비교적 충분하고 조언을 얻는 것 이런 거 왜냐하면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좀 조언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기 혼자만 하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대인 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이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우편조사를 통해서 보다 질 좋은 자료를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증대가 있네요. 자, 이거는 우편조사는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대면조사는 1대1이기 때문에 꼭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주도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국적인 데이터를 조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접근성은 어떤 게 해야 되겠냐? 우편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인터넷 조사로 밀렸죠. 지리적으로나 혹은 제도적으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는 우편조사가 아주 유용하죠. 우편조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특수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남양주에 보면 충령정신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신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직접 하기가 어렵잖아요. 면회도 안 시켜줄 뿐더러. 그런데 우편으로는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그 환자한테 보내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하고 하면은 그 환자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입원한 그 병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자들하고도의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은 이 우편조사가 훨씬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여기 나왔다고 했죠. 지리적 여기서 대구라든지 뭐 부산, 광주, 제주도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우편조사의 접근성 증대, 즉 우편조사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질문지법에서 우편조사의 장점. 첫 번째, 저렴한 비용. 두 번째, 익명성의 보장. 세 번째, 편향적인 생각 오류의 감소. 네 번째, 사려 깊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증대한다. 장점으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점. 장점이 있으면 항상 꼭 단점이 있죠. 단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